이것이 정치다. 예, 오늘은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한정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비무장지대에서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는 폭발물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북한이 목함 지뢰를 매설한 때문이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직접 그 메시지, 그 대북 경고 메시지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도발 행위는 정전 협정과 남북한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군대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비열한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 군은 수차례 경고한 대로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네, 이 합동참모본부의 구홍모 작전부장이 직접 대북 경고를 했습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러가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제 북한의 의도를 이게 뭐 북한이 매설하고 가서 지금 폭발된 거니까요.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북한이 이제 우리가 그 한미 을지 프리딩 가디언 훈련 앞서서 네. 이 훈련에 대해서 늘 불만이 많았는데 네. 이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사실 우리 자체의 방위 문제인데 네. 해마다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그 훈련 앞에서 도발을 했다는 점이 정말 그 경계를 해야 되고 북한이 이러한 소행을 멈추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심하다고 봅니다. 예. 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북한이 이미 지난해 말부터 비무장지대에 이런 식의 지뢰를 매설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움직임 정도는 포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좀 적절하게 대처를 못해서 아까 오늘 이 청년 2명의 두 명을 중상에 이르게 한 예. 것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안타깝고 뒤에 우리가 아무리 혹독한 대가를 얘기해도 그 청년들의 몸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까지의 쭉 사태를 보면은 군이 뭐 노크 기순도 있었고요, 뭐 대기 기순도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태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사실은 적절하게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국민들이 조금 또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북한의 의도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도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비무장 지대는 말 그대로 비무장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북한이 정전협정을 어기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 거는 정말 굉장히 심려한 부분이 많고요. 또 이번 그 지점이 보면 우리가 그 통문으로 출입문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출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변 풀도 좀 없어져 있고 그냥 흙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뢰를 매설했을 경우에는 사실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2명의 그 하사가 굉장히 중상은 입었지만 그때 대처했던 우리 군의 그 긴밀하게 대응했던 태세는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뭐 천안함부터 시작해서 이게 북한인들 이제 기습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한 대 맞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 이번 경우에도 이게 지뢰를 매설한 거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게 안보의 99.99%는 없다. 0.001%의 구멍도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군이 왜 자꾸 이렇게 뚫리냐. 그런 것에 대한 염려는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번 움직임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비무장지대에 지뢰를 매설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미 몇 차례 걸친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의주시했었어야 하고 더욱더
감시를 더 강화시켰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우리가 경고는 했지만 사실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발생한 일이고 그것도 8월 4일 날 폭발이 있었고 뭐 원점 타격이라고 하는 원칙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이 경우에 어디를 타격하는 게 원점 타격인지도 지금 분명치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게 국방부가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고 하는 카드를 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그 북한한테는 아주 굉장히 그 강력한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달리 사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거겠죠. 아닌 게 아니라 네. 도발에 상응하는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이어지는 도발이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네.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제 꺼낸 카드가 결국은 대북 방송을 다시 실시하는 방법인데요. 네. 지금도 이제 2포인트 정도에서 일단 실시를 해보고 또 뭐 향후 추이를 보겠다 이런 것인데요. 사실은 글쎄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예. 그 대북 심리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입니다. 특별히 그 북한을 상대로 해서 방송 학성기를 사용한 방송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라도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입장에서라도 필요한 조치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비무장지대의 경계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상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도 뭐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그 별 효과가 좀 없었지 않나 이런 판단이 있긴 하지만 DMZ 부분의 그 군사 경계 지역에 시설을 좀 더 강화시키는 부분 네. 이런 거는 좀 검토를 해서 즉시적으로 좀 취해야 될 조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방 네. 예산의 상당 부분을 사실은 할애를 하고 있고 해마다 좀 증가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비리는 비리대로 일어나고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 발생된 지점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경계로 했던 지역 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출입하는 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아니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대한 이렇게 보면 경계를 해왔던 지역에서도 아닌 게 아니라 네. 노크 기순이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고 알겠습니다. 있었고 예. 때마다 사실은 핑계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어느 지점이 뚫리고 나면 그건 핑계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저는 조금 다른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아까 그 강 의원 말씀대로 북한이 이제 심리전에 대해서는 굉장한 그 거부 위기 반응이죠. 의식을 예, 느끼고 예,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걸 재개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이른바 대북 전단에 대해서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저쪽의 김정은 그리고 우리 쪽 대통령에 대해서 서로 비방하지 말자 했고 우리는 나름대로 그걸 지켰고요. 뭐 북한이 안 지키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심리전 대북 방송이 재개된다는 건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걸 깬다는 그렇습니다. 뜻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정말 남북 관계는 지금까지는 경색 국면 해도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된 경색 국면이고 이제부터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어떤 상황으로 지금 돌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과거로 돌아가는. 자, 그렇게 상황인 되고 거죠. 이게 네. 이제 우리가 대북 방송을 하면 북한이 언제든 그걸 조준해서 타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원점 타격 안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에스컬레이션의 위험성이 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과연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컨트롤하면서 가는 건지 아니면 당장 당했으니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 우선 이거라도 하자 이런 차원인지 좀 짚어야 될 대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대북 방송, 대북 심리전을 한다는 부분은 저는 또 일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도에 의하면 북한 중앙군 차원에서 일어난 네. 게 아니고 아마
경계 부분에 있는 그 군인들의 일선 부대? 충성에 예. 일선 부대 뭐 충성 경쟁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대북 방송 또한 마찬가지죠. 거기서 방송을 한다고 해서 뭐 멀리 평양까지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인근 부대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에스컬레이트 될 수 있는 부분이 염려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까지 염려해서 전혀 우리가 무대응한다는 거는 저희 쪽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데 뭐 그런데 저는 이제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역의 특정한 지역에 있었던 군 부대가 충성 경쟁에 의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하면 네. 아닌 게 아니라 저희가 군 당국이 정확하게 증거를 좀 확보하고 해서 정전위원회나 이쪽을 통해서 정확하게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그런 사후 조치를 또 보고도 나머지를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네요. 북한에 대해서 그런 조치가 정상적인 우리 처리 과정이 별로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네.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 항시 늘 좋았거나 정상적이었던 관계가 쭉 지속된 게 아니라 그것을 관리를 위험을 네. 관리하는 차원으로 쭉 지속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역시 위험을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은 정확한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좀 이제 정치 얘기도 좀 두 분 나오셨으니까요. 짚어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오늘 의총이 있었습니까? 네, 저희 오늘 의총했습니다. 예, 한정혜 의원이 의총 사회를 보신 걸로 네, 보도가 제가 되더군요. 사회주의자로 좀 유명하죠. 그래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오늘? 분위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초관심사가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그리고 예. 이제 새누리당에서 꺼내놓은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한 그 두 가지 사항을 중심적으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고정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진한다. 이걸 당론으로 결정했습니까? 오늘 의총에서? 당론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나 공감대는 충분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해주셨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망국적인 병이라고 하는 지역 정치를 좀 해소시키기 위한 네. 지역 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어쨌든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 문제는 당론까지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대체로 동의가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안한 거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같이 논의하자, 뭐 빅딜 하자, 뭐 이런 제안. 지금 김무성 대표나 새누리당 쪽에서는 일단 좀 부정적인가요? 일단 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의원 정수를 더 늘리지 않겠다 이렇게 네. 결정을 한 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아.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일단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제도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비례대표의 그 지금까지 우리 비례대표들은 기능이나 직능, 전문성에 많이 그 근거를 두고 비례대표를 선출을 해왔는데 네. 만약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서 두 가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 이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등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양쪽 진영에서 거의 이제 5분의 1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 같으면 강주나 전북, 전남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입후보해서 지역구 의원이 안 됐을 때는 가장 득표가 많은 그게 이른바 일부 석패율제라고 하는 게 그거죠. 그렇게 해서 해주게 되면 좀 완화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 당에서도 물론 전반적으로 그렇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의 선거제도보다 너무 혁신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변화의 폭이 큰 걸 이 짧은 순간에 다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만 하더라도 저희 당 내부에서 작년부터 굉장히 스타디를 많이 해서 준비를 꼼꼼하게 했거든요. 네. 그런 정도의 준비가 되었을 있을 때 제한 가능한 것이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급격한 바로 선거를 앞두고 하기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정개특위에서 새누리당이 못 받겠다는 얘기네요. 못 받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아니요. 이제 정개특위에서 일부 예. 논의를 해보겠다. 물론 예, 그렇겠지만, 그런 예. 부분이 있지만 뭐 어쨌든 장단점에 대해서 분명한 그러면, 부분이 예. 있으니까.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못 받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새정치연합도 그럼 우리도 오픈 프라이머리 못 받겠다 이렇게 돼서 결렬되는 거네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거라고 봐지고요. 저는 예. 그 김무성 대표께서 왜 이렇게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 자체도 아닌 게 아니라 내어놓으실 때 국민에게 공천권을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시기에 따라서는 현역 기득권을 고착화시키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진을 하고 계신데 우리 정치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역 정치. 그래서 이것을 좀 깨고자 하는 방식으로 사실 선관위가 제안을 한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받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근데 지금 저 하는 생각이 자막에 들거든요. 문재인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자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의 결단을 재촉구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김무성 대표가 기득권에 연연하고 있으니까 내려놓자고 주장하는 거겠죠. 무슨 뭘 내려놓으라는 뜻입니까?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라고 하는 예. 것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공천권 자체가 예. 해당 권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찌 예. 보면 해당 권역으로 넘어가고 중앙당 차원에서의 비례대표를 흔히 말해서 순서를 주는 것에 그런 뜻입니까? 대한 예. 그럼 왜 기득권 안 내려놓으세요? 일단 뭐 저희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예. 기득권 자체를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못 받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2대1 정도 됩니다. 300석 중에 200석, 100석 수준에서 나뉘어져야 되기 때문에 권역별을 예, 도입할 경우에 예, 예. 그럼 지역구가 예. 지금보다도 한 50개 가까이 줄어들어야 되네요. 그거를 어떻게 이제 세부적으로 저희도 고민을 해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답이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동시에 입후보하는 정도를 한번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는 방법. 석패율제 도입까지는 예.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현재 이제 하도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거부가 심하셔서 네. 지금 현재 있는 비례 의석수만 가지고 지역구도를 해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 당에서는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한 2대1 정도의 비례가 된다라고 하면 비례수가 그 정도 된다라고 하면 효과는 아주 좀 크지만 알겠습니다. 예. 지금 있는 54석으로도 효과가 일정 부분 나오는 글쎄요, 것으로 나와 뭐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제안한 게 2대1까지 해서 범위를 네. 전체 틀을 잡아놨는데요.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전면으로 시행되면은 전문가 입장에서 정계를 진출할 수 있는 길은 거의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활동한 토 세력이나 벽이 더 높아지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저의 경우도 뭐 완전히 비정치권에서 진입한 경우인데 네.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 두 분 다 똑같은 상황 기회는 처지 거의 아니십니까? 예.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권역별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특징을 가진 분들을 오히려 또 권역별로 추천을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지역에서 나가시는 분은 지역으로 나간다고 하시지만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의의를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의 문제이지 어떤 사람을 권역별 비례에서 순서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싶거든요. 그거는 만약에 네. 그걸 뭐 우리가 정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그쪽에서 많이 선거운동을 많이 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차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 뭐 정말 선의를 갖고 하자 그러면야 뭐 모든 제도가 다 장점만 살리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비례대표, 그러니까 전국 단위 비례대표죠. 쉽게 말해서 전국 단위 비례대표는 아무래도 뭐 이 직능 대표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하기가 쉽고 권역별로 가는 순간 이게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서 도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직능 대표성보다는 이제 지역을 좀 지역 대표성이 조금 더 좀 강화되는 이런 차이는 확실히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전국 비례를 이렇게 쭉 놓고 봐도요. 네. 출신 지역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좀 분포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은 배분을 할 때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권역에서는 어떤 직능을 꼭 포함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정치학에서는 방식으로 예, 물론 뭐 그러니까 활용하기 그런 나름이죠. 의지 나름이다, 네. 하기 나름이라고 하지만 정치학에서는 대개 이런 경우에 선택적 친화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이러한 현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예. 전문가 영입 제도가 위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그런 내포되고 우려는 있습니다. 그것대로 또 저 인정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그렇죠. 얘기들을 네.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기득권을 예. 고착화시키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고 해서 얼마나 예. 사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그렇죠. 있습니까? 또 그럼에도 실제로 불구하고 또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벌써 몇십 년 동안을 고착화되어 있는 이 지역 구도를 해소하는데 이 방법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게 정치권이 해야 그러면 되는 예를 들어서 노력 아니겠는가 이거인 이게 거죠. 급격한 네. 변화를 가져오는 것보다 중간 단계도 있기 때문에 숫자를 적정하게 배분해서 하는 것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이런 듭니다. 것들을 예.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게끔 사실은 예. 뭐 석패율제든 권역별 비례대표제든 논의할 수 있게끔 당대표께서 좀 열어주시는 것이 맞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것을 지금 안 열리는 논의의 게 대상이 아니다 저희 이렇게 새누리당의 해버리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정원 그 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알겠습니다. 아니 빨리 그거는 별개입니다. 지금 자, 정개특위가 조금- 열려 있기 좀 때문에. 다른 문제 좀 네. 그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청년 공천 비율을 10% 이상으로 한다, 의무화하자 이런 개혁안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 그럼 일요일 날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가 여성 공천, 의무 공천을 30% 이상 하자. 그리고 그 실행안을 만들어라라고 네. 했고요. 여기다 더해서 청년까지를 10% 이상으로 하자. 청년의 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45세 미만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구체적인 개혁 내용과 실행 계획을 좀 세운다라고 하면 10%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여성과 청년을 배려하겠다는 그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비례대표를 제외해서 여성 30% 그러면 또 상당한 숫자가 되죠. 그리고 또 청년도 10% 하면 양쪽을 합치면 한 40% 정도 네. 됩니다. 그러면 한 100명 정도 되는 많은 숫자, 100명 이상이 되겠죠. 40%면 120명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그 청년의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그 의도를 청년에 대한 뭐 네. 배려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과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청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냐 오히려 청년으로 하여금 호도를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청년들은 거의 뭐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해주려면은 정치에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 운동권 성향에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일찍부터 이렇게 많은 수의 청년들이 네. 정계에 입문하게 된다면 그 청년들에 의한 앞날도 저는 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예. 입장입니다. 그래, 짧게 뭐 글쎄요. 발로 청년 숫자와 관련해서는 청년 중엔 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 숫자가 30%에 네. 또 포함되고 해서 몇십만 120까지 된다라고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토니 블레어가 그 노동당의 당수가 됐을 때 41살인가 이랬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상원의원이 됐을 때 35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러면 청년을 뭐 키우지 꼭 아니하면 외국 예를 찾으실 거 없는데 김영삼 대통령 40대 기술은 예도 아니 있고요. 26살 예, 그렇죠. 과연, 살이야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렇게 나와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수의 청년들이 사실은 정치 활동을 하다가 그런 분들이 나오는 것이지 어느 날 네. 갑자기 한 명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자꾸 당이 뭐 새누리당이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네. 어찌 보면 그런 자연스러운 물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차원에서 저는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권이 그 부분도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예, 마지막 질문 이거 좀 이게 짧게 처리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시간이 다 돼서 네. 그 광주 전남 지역 17명의 현역 의원들이 모였죠. 이종걸 원내대표가 모임을 주선한 자리고 이 자리에서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박지원 의원의 발언 문재인 대표와 함께 사진에 나오는 것 자체도 문제 삼는 그러한 말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호남 민심이 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대로 가서 과연 총선 치를 수 있겠느냐. 좀 심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더 아마 상황이 좀 심각하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고 이제 현역 의원 참석하신 의원님 중에 늘 그 발언을 해오셨던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의 발언을 이제 박지원 전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전달을 하신 건데요. 그런 얘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도부가 또 별거 알아야 아니다? 되지 않겠는가 별거 아니다 싶기도 이런 하고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아니 쭉 그렇게 얘기를 해오신 의원님이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여론도 있다라고 하는 것. 저희가 항상 그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건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네. 것은 맞기 때문에요. 그런저런 여론들을 다 잘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오늘 그 얘기를 아닌 게 아니라 그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내용이 나간 것이 아닌데 약간 언론에는 조금 잘못 나간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의 우리 당에 대한 우리 당을 혁신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정말 제대로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은 알겠습니다. 크다 예. 이렇게 보죠. 네, 권 의원님 짧게 뭐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또 상대 당의 일인 부분이라서 저는 특별히 언급하기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갈등이 빨리 해소가 되어서 여야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여러 창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네. 그냥 덕담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